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날짜와 장소가 결정되면서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북이 경제협력을 넘어 통합까지 이루게 된다면 한반도는 8천만 명에 달하는 소비시장이 생기고 동북아는 거대한 경제권으로 부상하면서 우리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여당이 구상하고 있는 파주 장단공단. 부지 규모는 1,600만 제곱미터로 개성공단의 5배 크기입니다. 남한의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되고 주변에 LG 디스플레이와 LG 화학 등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잠재력도 높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국제 자본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된다면 남북한 긴장 상황에도 경협이 중단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면 남북이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경협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경협을 통해 남북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이면 인구는 단숨에 8천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당장 수출이 없어도 안정적인 내수 시장이 형성되면서 남북 모두 경제력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철도와 도로 등으로 연결되면 동북아는 커다란 경제권이 형성되면서 시너지는 더 커집니다. 북한에는 도로, 철도, 항만, 환경, 에너지, 금융, 전 시스템에 새로운 인프라를 깔아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고요. 러시아나 중국까지도 우리의 새로운 시장이 될 겁니다.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면 지난달 판문점 선언에서 언급됐던 서해 평화협력지대 설치나 개성공단 추가 개발 등 남북 경협의 윤곽도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때를 대비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할 필수 인프라가 바로 통신망입니다.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으로 얼어붙었던 남북 경제협력에 훈풍이 불면서 통신 분야의 교류도 활발해질지 기대감이 높습니다.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은 2007년 14선언에서 약속한 개성공업지구의 통행, 통신, 통관 등의 제반 조치 완비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 분야 경제 협력의 시작은 개성공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공단 내 입주 기업과 우리나라 간의 통신망 구축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통신업계는 발빠르게 남북 경제 협력 확대에 대비한 조직 준비에 나섰습니다. 2005년 개성공단의 1호 북한 지역 전화국인 개성지사를 열고 통신망을 개통했던 KT는 최근 남북협력사업개발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개성공단 등 대북 사업이 다시 시작되는 즉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남북 경협 참여 기업들이 불편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남북 간 경제협력과 ICT 교류를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통신망 구축 등 경제적 사업과 이산가족 홀로그램 상봉 등 사회문화적 사업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SK텔레콤과 LG우플러스도 북한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통신업계에서는 남북 관계가 진전돼 개성공단 외에 다른 경제특구가 개발되면 추가적인 통신망 구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가능성이 열리면서 그동안 정체돼 있던 통신 관련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금융권에 대한 채용 비리 검사가 일단락되고 채용 모범 규준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채용 비리에 묶여있던 채용이 하반기부터 풀립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K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이 하반기 최소 2천여 명 규모의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기업도 올 하반기 최소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채용을 준비하고 있고 주택금융공사는 신입 직원 공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공기업의 퇴직자를 늘려 청년 채용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권에서 노동시간을 주 4일제로 확 바꾸자는 논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고 점심시간에 문을 닫자는 게 골자인데요. 반기는 사람도 많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금융권 노사 협상의 가장 큰 화두는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근무 시간을 줄여 노동과 여가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금융산업노조는 사실상 주 4일제를 의미하는 주당 40시간 이하 근무와 점심시간 1시간 휴무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보다도 400시간 이상을 지금 현재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근로시간 단축은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금융권 노동자 다수는 반기는 분위기지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우선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급여가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이 은행권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주 4일제가 도입된다면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해야 해 금융권 기업들의 부담이 늘고 결국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기존 인력의 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돼가지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어떤 긍정적인 면을 보는 은행원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의 어떤 급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휴점 요구에 대해서도 무리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근무 시간을 피해 점심때 은행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처지를 감안하지 못한 요구라는 것입니다. 금융권 노동시간 단축 논의가 노조의 요구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 여파로 자동차와 조선업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4월 노동시장 동향을 내놨는데 특히 완성차 근로자는 8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이 구조조정 타격을 받은 가운데 취업자 감소폭도 크게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구조조정과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종 취업자 수는 39만 2천 명으로 전달보다 8,100명 감소했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GM 등 완성차 노동자는 전년 동월 대비 1,200명 줄어들면서 2010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8년 만에 처음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역시 구조조정 여파를 맡고 있는 조선업과 운송장비 업종 취업자 수도 13만 1,000명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27%나 줄었습니다. 다만 제조업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는데 건설 부문 수출 증가가 고용으로 이어진 게 한몫을 했습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영향을 크게 받은 도소매와 숙박음식 업종의 취업자 수는 차츰 회복세로 돌아왔습니다.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3.1%, 숙박음식 업종은 7.5% 증가했습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지난달 9만 명으로 3월 대비 13% 늘어나서 잇따른 대책에도 고용시장 형편이 쉽사리 나아지고 있지 않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저녁 있는 삶이 이어질 거란 기대가 커지는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조성혜 기자가 이번 주 현장인에서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2위. 쉼없는 노동, 여유 없는 삶에서 벗어나 장시간 노동국가라는 오명을 내려놓기 위해 정부가 7월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52시간으로 단축되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여가 보장뿐 아니라 신규 고용을 늘리게 될 거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줄잡아 12만 명에서 최대 16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새롭게 고용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장시간 노동 간행을 개선해 노동자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그리고 청년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를, 그리고 기업 생산성을 향상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표정이 사뭇 밝아졌습니다. 벌써 직원 스스로 근무 시간을 정하는 자율적 선택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도 있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었는데 선택근무제를 하게 되면서 규칙적인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됐고요. 주말 부부로 살고 있는데 아이를 보러 지방에 가야 되는 일정도 훨씬 유동적으로 잘 잡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했던 직장인들은 저녁 시간이 생기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밤샘 근무로 악명 높았던 게임업계 직원들도 두 팔 벌려 반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업들 중에서 중소기업들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우선 일손 확보가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현재도 우리 중소기업의 그 인력 부족 인원이 27만 명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인력 충원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늘어날 비용과 생산의 효율성 역시 간과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높은 하도급 기업 비중으로 인해 납품기일을 충족시키는 것에 대한 애로를 보다 크게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연구기관에서는 기업들이 지금의 생산 수준을 유지하려면 해마다 12조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부담률이 70%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저녁을 얻게 됐지만 얇아질 지갑은 큰 걱정거리입니다. 버스 기사들은 이 주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좋지만은 당장 생계 유지가 제일 걱정입니다. 이게 임금이 우리가 현재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임금을 받고 있는데 52시간이 되면은 우리 운전기사들이 알기로는 한 100만 원 정도 임금이 또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쉬는 날에 다른 알바라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오지 않나.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월급은 평균 38만 원 줄어들고 특히 비정규직과 중견,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감소 비율이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근로시간이 길었던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임금이 삭감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종별로도 명암이 갈립니다. 외식과 레저, 여행 관련 업종은 웃음을 짓는 반면 건설이나 제조업계, 운송 서비스 업종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무관한 간호사나 택배, 택시기사 등은 장시간 노동 속의 상대적 박탈감까지 우려합니다.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서는 업종별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보다 유연하게 제도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대체로 일치합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탄력근로시간제와 재량근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 컨설팅과 근로자의 임금 감소 보완 등 지원책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확대한다든지 노사정에 합심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향성을 간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현실적으로 노사 합의가 있는 경우 내지는 특정한 형태의 작업 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삶의 질을 높이려는 첫걸음은 시작됐습니다. 건강한 근로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와 재계, 노동계의 해법 찾기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현장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이 화재와 자연재해 또 사고 등 각종 재난의 현장에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소방구급대원인데요. 하지만 정작 구조 과정에서 이들의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핫 키워드에서 소방구급대원들의 순환사를 살펴봅니다. 얼마 전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해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잖아요. 생명을 지켜내는 구급대원이 정작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순직한 구급대원은 전북 익산소방서의 강현희 소방경인데요. 강 소방경은 지난달 2일 한 취객을 병원으로 옮기던 중 취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뇌출혈과 폐부종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했지만 병세가 악화돼서 지난 1일 숨지고야 말았는데요.
강 소방경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 동료 소방관들은 물론 전 국민의 공분을 사며 구조 중 소방대원의 폭행 피해 문제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고 강소방경의 이야기를 듣고 슬프면서도 화가 나더라고요. 누구보다 일선에서 열심히 인명을 구조했던 훌륭한 소방대원인데 취객의 폭행에 의해 어이없는 죽음을 맞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세상을 떠난 다음 날인 2일에도 두통으로 이송 중이던 최모 씨가 구급대원 김모 씨에게 폭언을 하고 구급 장비를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 김 씨는 왼쪽 손목에 찰과상을 입어야 했습니다. 지난 8일에도 천안에서 조울증을 앓던 20대 남성이 구급차를 탈취해서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하며 강 소방경의 순직 이후에도 여전히 구급대원 순환사가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문제는 이번 달에만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구급대원이 폭언이나 폭행을 당하는 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7월 말까지 5년 7개월 동안 소방관들이 폭행 또 폭언을 당한 사례는 870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2012년 93건에 불과하던 폭행 피해 사례는 2016년에는 200건으로 4년 새 2.2배나 늘었습니다. 심지어 작년 1월에서 7월 말까지 폭행 피해는 97건으로 2012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피해 건수보다 많았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사례들이 구조나 구급 활동과 같은 위급한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구급대원은 누구보다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하는 자랑스러운 영웅들인데 어떻게 이러한 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는 건가요? 네, 응급의료법, 소방기본법, 119법, 또 형법에 따르면 응급구조 활동을 벌이는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법에 맹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폭행을 당했을 때 응급의료 종사자이거나 응급의료 행위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최근 응급의료법은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처벌을 강화하며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될 여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요원은 응급구조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예 응급의료법의 대상으로도 인정받지 못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일단 피해 사실을 인정받아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쉽진 않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 행위는 관행적으로 폭행이나 상해와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했는데요.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공소 제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폭행 피해를 당해도 상부에 보고를 하거나 또 합의를 종용하는 가해자를 상대하는 것 모두 구급대원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일각을 다투는 바쁜 구조 상황에서 이 같은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지 않을 뿐더러 합의를 하지 않았을 때 가해자 가족으로부터 민원을 끊임없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합의나 선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비율도 높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 직업이 구급대원인데 정작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상실감도 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급대원 중 상당수가 극심한 감정노동에 시달리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소방관의 37.9%가 언어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고 구급 또 구조대원의 81.2%는 감정노동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을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이같이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무엇보다 구급대원들의 폭행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구급대원 등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력 행위를 근절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는데요. 폭행 피해를 당한 구급대원에게는 즉시 휴가를 주고 진단, 진료비를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또 올해 10월까지 폭행 상황 유형별로 대응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폭행 증거 확보를 위해 CCTV는 물론 옷이나 조끼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카메라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무엇보다 폭행 피의자에 대해선 신속하게 수사하고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뒤늦게라도 구급대원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는 건 다행이지만 이미 소중한 국민 영웅을 잃었다는 아픔은 씻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119 구급대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공동체 수호자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지하고 앞으로 벌어지는 구급대원들의 모든 폭행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따르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